작은 산업재해가 가득한 세상에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석유 시추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만큼 무서운 일은 드뭅니다. 이것들은 바다 위 석유 시추 시설에서 발생한 가장 놀라운 사고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이미 이 채널에서 개별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의 챕터를 이용해서 이 모음집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파이퍼 플랫폼에서 폭발, 화재 발생. 모든 인원이 철수했습니다. 전 선장, 진짜 불이 났네. 그렇지? 그래, 이미 불이 붙었어. 1988년 7월 6일 파이퍼 알파 석유 플랫폼이 폭발하여 부캐로 가라앉았고 165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 4개의 회사가 북해에서 석유를 찾기 위한 탐사에 협력했습니다. 1972년에 이들은 탐사 허가를 받고 1973년에 파이퍼 유전을 발견합니다. 4개의 회사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컴퍼니 리미티드, 즉 옵칼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파이퍼 알파 석유 플랫폼과 오크니 제도의 플로터 오일 터미널까지 석유를 운반할 파이프라인 건설 작업을 시작합니다. 플로터 오일 터미널은 석유를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파이퍼 알파 플랫폼은 맥더머드 엔지니어링과 유니언 인더스티얼 엔터프라이즈에 의해 4개의 모듈로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건설됩니다. 1975년 이 모듈들은 스코틀랜드 아르다시아에 있는 맥더머스의 현장에서 조립된 후 수심 475피트의 파이퍼 유전으로 이동됩니다. 모듈 A는 시추 모듈입니다. 플랫폼의 반대편에는 모듈 D, 즉 숙소가 있습니다. 모듈들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 승무원 시설, 즉 숙소나 제어실과 가장 멀리 떨어지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1976년에 석유 생산이 시작되어 하루에 25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고 1단계 생산에서는 오직 석유만을 대상으로 하여 하루 30만 배럴까지 증가했습니다. 파이퍼 알파는 중앙 석유 플랫폼입니다. 주요 석유 파이프라인은 파이퍼 알파에서 플로터까지 이어집니다. 클레이모 플랫폼은 파이퍼 알파에서 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주요 파이프라인에 석유를 펌프질합니다. 타탄 플랫폼은 클레이모어를 통해 주요 라인으로 석유를 펌프질합니다. 파이퍼 알파는 자체 석유를 파이프로 보내고 타탄은 클레이모어에서 파이프에 합류합니다. 이는 북해 최대 석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1978년 영국의 가스 보존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석유 추출의 부산물로 연소되거나 태워지는 가스를 포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 말까지 가스를 포집하여 스코틀랜드 에버딘 북쪽의 세인트 퍼거스까지 운송하기 위해 제어실과 시추정 사이에 B모듈과 C모듈에 가스 보존 모듈이 설치되었습니다. 가스 압축실과 제어실은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스와 석유는 이른바 2단계 생산에서 생산됩니다. 타탄과 클레이모어 모두 파이퍼 알파로 가스를 펌프질하고 파이퍼 알파는 다시 모든 가스를 파이퍼 알파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 떨어진 MCP-1 가스 압축 플랫폼으로 보내며 그 후 본토의 세인트 퍼거스로 이동합니다. 석유와 가스의 2단계 생산 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됩니다. 80년대 후반에는 대규모 재건과 유지 보수가 계획됩니다. 1988년 7월에는 가스 보존 모듈 교체를 포함한 6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업체는 처음에 타탄과 클레이모어에서 가스를 우회한 다음 재건이 진행되는 동안 파이퍼 알파를 완전히 가동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합리적인 안전 조치를 찾았습니다. 재정비 기간 내내 그들은 하루에 12만 배럴의 석유를 계속 생산했습니다. 파이퍼 알파의 가스 보존 모듈을 교체하기 위해 플랫폼은 1단계 생산으로 돌아가 석유를 생산하고 가스를 연소시킵니다. 가스 보존 모듈이 제거됩니다. 타탄과 클레이모어 플랫폼에서 나오는 가스는 여전히 파이퍼 알파를 통해 전달됩니다. 1988년 7월 6일 12시에 2개의 콘덴세이트 펌프 A와 B가 가스에서 콘덴세이트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플랜트에서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콘덴세이트는 해저 유전과 플랫폼 사이에서 압력과 온도의 변화로 인해 가스에서 분리되는 가벼운 형태의 원유입니다. 펌프 A는 반년마다 실시하는 점검과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됩니다.
먼저 같은 파이프라인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압력 안전 밸브가 점검 및 정비될 예정입니다. 엔지니어가 압력 안전 밸브를 분리합니다. 열린 콘덴세이트 파이프는 평평한 금속 원판인 디스크 커버로 임시로 밀봉됩니다. 커버는 손으로 조여져서 안전 밸브를 정비 후 쉽게 다시 장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7시 55분 현재 점검과 정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근무가 끝날 때 엔지니어는 펌프 A가 준비되지 않았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허가서를 작성합니다. 18시에 주간 근무가 끝나고 야간 근무가 시작됩니다. 이제 62명의 대원이 파이프 알파를 운영하고 있고 164명은 생활구역에서 식사하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교대 관리자가 바쁘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허가서를 해당 장비 상자에 넣고 느슨하게 조여진 플랜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채 떠납니다. 오후 6시에는 파이프 알파의 잠수부들도 교대 근무를 시작합니다. 잠수부들은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 아래의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교대를 시작할 때 강철 계단을 내려가 강철로 된 대기구역에서 장비를 착용합니다. 대기구역은 오일 처리 플랫폼 B 모듈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속 대기구역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돌출된 가장자리는 작업자가 구조물 주변을 걸을 때 미끄럼을 방지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구멍을 통해 아래로 흘러 위험을 줄입니다. 잠수부들은 작업화를 벗고 드라이 슈트를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뚫린 구멍들은 미끄럼 방지에는 좋지만 맨발로 서 있기에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들은 고무 매트를 깔기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장비를 착용하고 19시에 물에 들어갑니다. 파이프 알파에는 자동 화재 진압 시스템이 있습니다. 화재가 감지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디젤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이 디젤 펌프들은 수면 아래 120피트 깊이에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파이프 네트워크가 갑판에 물을 뿌려 불길을 진압합니다. 잠수부들이 물속에 있을 때는 화재 진압 시스템이 수동 제어로 전환됩니다. 만약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고 잠수부가 120피트 아래 흡입구 근처에 있다면 잠수부는 흡입구 케이지에 빨려 들어가 최소한 펌프가 꺼질 때까지 붙잡혀 있거나 최악의 경우 흡입건을 채우기 위해 몰려드는 물에 의해 압사할 수도 있습니다. 클레이모어 플랫폼에서는 잠수부가 물속에 있을 때 자동 시스템을 계속 켜두지만 잠수부가 흡입관에서 15피트 이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럴 경우 파이프 알파처럼 자동 시스템을 끄고 화재 발생 시 수동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보건 및 안전 검사관들은 파이프 알파가 동일한 절차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지만 현재 공사과 유지 보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7월 6일 잠수부들은 어떤 흡입관 근처에서도 작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따라 더 위쪽에서는 메탄오름이 막힘을 일으켜 자동으로 B펌프가 21시 45분에 정지되어 파이프라인 내 압력 상승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이를 다시 가동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교대 관리자와 대화하여 A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는 A펌프의 작업 허가서를 읽어보고 예정된 점검과 정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A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마치 자동차의 연간 정비를 하루 미루는 것처럼 점검을 연기하고 A펌프를 가동하여 막힘을 해소하는 동안 파이프라인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같은 파이프라인에 있는 안전밸브 정비 허가서는 펌프와 안전밸브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장비 박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A펌프를 가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보지 못합니다. 파이프라인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한 장소에 있는 A펌프에만 집중한 나머지 교대 관리자는 안전밸브 프레이트가 손으로만 조여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A펌프를 가동하라고 승인합니다. 실제로 안전밸브가 몇 미터 떨어진 다른 층에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안전밸브가 제거된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21시 52분에 A펌프가 가동됩니다. 콘덴세이트가 파이프로 흘러들어가고 거의 즉시 엔지니어들은 가스가 안전밸브 위치를 덮고 있는 손으로 조인 금속 디스크를 통해 새어나가면서 나는 고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국지적인 가스 경보가 울리고 플랫폼에 있던 작업자들은 빠르게 누출의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21시 55분에 휘발성 콘덴세이트가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하고 가스 보존 모듈과 제어 센터를 분리하는 방화벽을 뚫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제어실은 거의 파괴되고 여러 핵심 인력이 폭발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제프 볼린스 교대 관리자는 폭발에서 살아남아 즉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주요 밸브를 닫아 모든 가스를 석유 추출 과정에서 차단합니다. 그는 다른 건강한 남성들과 함께 그 지역을 탈출합니다. 폭발로 인한 파편이 작은 콘덴세이트 파이프를 파손시키고 그 파이프는 폭발의 불길에 의해 점화됩니다. 플랫폼의 생활구역인 D 모듈에서는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고 통제센터가 파괴되어 아무도 대피 지시를 내리거나 받지 못합니다. 타탄과 클레이모어의 운영자들은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하늘을 밝히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산을 중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석유와 가스를 펌프질합니다. 생산을 중단하면 다시 가동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시 4분에 무선 통신원 데이비드 킨네이드는 메이데이 호출을 보냅니다. 파이퍼 플랫폼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인원이 대피했습니다. 22시 5분에 에버딘 해안경비대는 로시머스 수색 및 구조 기지에서 시킹 헬리콥터 구조 138을 출동시킵니다. 영국 공군은 큐노스 기지에서 호커 시들리 님로드 항공기를 출동시켜 현장 구조 지휘 임무를 맡깁니다. 북해에 있는 지원 선박들은 메이데이 신호를 듣고 수색 및 구조선이나 부유병원 역할을 하기 위해 대기합니다. 22시 6분 B 모듈에서 원유 저장 탱크가 열기로 인해 파열됩니다. 그 지역은 곧 기름으로 뒤덮이고 기름에 불이 붙으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불타는 기름이 잠수부의 작업 플랫폼 위로 떨어지고 그들이 설치한 고무 매트 위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불길이 고여 점점 커지다가 22시 20분에 타탄 파이프라인을 태워버리고 파이프라인이 폭발적으로 파열되면서 초당 거의 30톤의 가스가 불길에 공급되어 지옥불이 듭니다. 1마일 떨어진 배에 있는 선원들조차도 폭발의 충격파가 공기를 가르는 것을 느낍니다. 22시 30분에 타로스 지원선이 파이퍼 알파 옆으로 접근합니다. 이 배는 숙소, 병원, 포화 잠수팀, 수색 및 구조시설, 고압 물대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목적 선박입니다. 이 배는 가능한 곳에서는 물대포를 사용하지만 고압의 물에 맞으면 부상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출력으로 분사하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선박의 헬리데크에는 트리아주 및 접수구역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상의료진과 타로스포와 잠수팀의 잠수사 구급대원이 지원합니다. 샌드헤이븐 지원 선박이 현장에 도착하여 고속 수색 구조정을 투입해 물에 있는 생존자들을 찾습니다. 22시 50분 MCP1 가스 플랫폼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파손되어 폭발합니다. 팽창된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역류하면서 300피트가 넘는 높이로 불길을 뿜어냅니다. 샌드헤이븐의 고속 구조정이 폭발로 인한 잔해에 갇히게 됩니다. 파이퍼 알파의 강철 구조물이 녹기 시작하고 타로스는 불길의 열기를 피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레이모어 플랫폼은 파이퍼 알파로의 성출을 중단하지만 20마일 길이의 파이프라인에는 여전히 고압의 콘덴세이터와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파이퍼 알파에 있는 사람들은 플랫폼에서 북해에 얼어붙은 바다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검은 연기로 가득 차고 있는 생활구역 D 모듈에 갇혀 있습니다. 마크리드는 헬리덱에서 175피트 아래로 뛰어내리면서 14주 된 아들을 떠올립니다. 23시 18분 클레이모어 가스관이 파열되어 폭발합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에 쌓인 압력이 타탄 파이프라인에서 나온 가스와 합쳐져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불길을 키웁니다. 23시 35분 로시모스에서 출발한 시킹 헬리콥터 레스큐 138이 현장에 도착하고 생존자들과 주요 인원들을 선박과 본토 병원 사이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비필수 인원들은 현장에서 철수되고 다른 플랫폼과 선박에서 온 구급대원들로 교체됩니다. 23시 50분 펌프 A 안전밸브에서 처음 불이 붙은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파이퍼 알파 아래 바다에서 올라오는 가스관에 의해 불이 붙은 화재는 섭씨 982도 이상의 온도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로 인해 구조물의 하부가 녹아내렸고 이제 기반 시설이 바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D 모듈, 즉 생활구역이 거의 100명의 대원 이 대피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수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샌드헤이븐에 갇힌 수색 및 구조선이 가라앉는 구조물에 끌려 들어갑니다. 보트 승무원 2명과 이미 물에서 구조한 파이퍼 알파 승무원 6명이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선장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자정 45분이 지났을 때 드릴링 모듈 A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수색 및 구조보트와 헬리콥터가 생존자와 시신을 찾습니다.
오전 7시 25분 마지막 생존자들이 에버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167명이 사망했고 61명이 생존했습니다. 39의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전문 소방팀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1988년 말 포화 잠수팀이 수심 475피트에서 생활구역 D 모듈과 그 안에 갇혀있던 87명의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은 모두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들이 각각 따로 있을 때는 파이퍼 알파는 비교적 안전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들이 겹쳤을 때 치명적인 사건의 연쇄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양 석유 시추 플랫폼은 가장 극심한 기상 조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육지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션 레인저의 승무원들은 석유 시추선의 기술력과 견고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훈련, 잘못된 설계, 그리고 극한의 기상 조건이 겹치면 그들의 믿음조차도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션 레인저는 그랜드 뱅크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작업하는 자가 추진식 반잠수식 해상 시추선입니다. 이 시추선은 미국 회사인 오션 드릴링 앤 익스플로레이션, 줄여서 오데코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추선은 하이버니아 유전의 시추권을 소유한 모빌 오일 캐나다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모빌 오일 캐나다는 미국 회사인 모빌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입니다. 이 시추선이 건조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반잠수식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시추선의 무게는 거의 25,000톤에 달합니다. 길이는 396피트, 너비는 362피트, 높이는 337피트로 30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이 시추선은 떠 있을 때 전체 높이의 약 3분의 1이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시추선은 수면 아래 80피트 깊이에 위치한 길이 400피트의 두 개의 pontoon 위에 떠 있습니다. 이 pontoon에는 일부의 바닷물을 채울 수 있는 벨러스트 탱크 구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친 바다에서도 시추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추선은 1500피트의 해양 심도에서도 시추가 가능합니다. 그랜드 뱅크스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에서 동쪽으로 166마일 떨어진 북대서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석유와 가스 매장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특히 겨울철에 심각한 기상 조건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해양 심도는 100피트에서 600피트까지 다양합니다. 1982년 2월 14일 아침 오션 레인저에 탑승한 84명의 승무원들은 그랜드 뱅크스로 빠르게 접근하는 심각한 겨울 폭풍이 예상된다는 기상 예보를 받습니다. 이 폭풍은 대서양 대형 사이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 지역이 종종 극심한 기상 현상에 시달리며 이번에 다가오는 폭풍은 특히 강력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오션 레인저는 극심한 폭풍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전에도 시추선은 거친 환경을 견뎌냈기 때문에 승무원들과 시추선 운영자들은 이번 폭풍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션 레인저의 승무원들은 아천호에 대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표준 절차에는 모든 느슨한 장비를 고정하고 모든 방수문과 창문이 제대로 밀폐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벨러스트 탱크를 관리해 시추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벨러스트 제어 시스템은 시추선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시추선 아래에 위치한 벨러스트 탱크의 물의 양을 조절하여 해상 조건에 따라 시추선이 부력과 안정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폭풍에 대비해 승무원들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이처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시작하지만 당장 우려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 시추선이 과거에도 폭풍을 견뎌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이 강할 전망이지만 시추선에서는 평소처럼 작업이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자 폭풍이 오션 레인저에 도달합니다. 거센 바람과 거대한 파도가 오션 레인저의 거대한 크기마저도 압도합니다. 오션 레인저는 최대 100노트의 바람과 110피트 높이의 파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해서 파도가 시추선에 계산된 한계를 넘어섭니다. 오후 7시에 갑작스러운 큰 파도가 근처에 있는 시드코 706 시추선을 강타합니다. 이 시추선 역시 모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파도는 갑판 장비를 손상시키고 구명정을 쓸어가 버립니다. 악화되는 날씨와 높아지는 파도에도 불구하고 오션 레인저는 계속해서 시추 작업을 이어갑니다. 승무원들은 시추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산업의 문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작업 중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폭풍우 속에서 시추선을 운항하며 모든 것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추선의 시스템, 특히 거친 바다에서 시추선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밸러스트 제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육지와의 교신도 계속되며 시추선의 상태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처럼 악화되는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오션 레인저의 설계와 성능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위치를 포기했을 때 받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55에서 65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오션 레인저를 강타합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거대한 파도가 레인저를 들이칩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이미 오션 레인저를 설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던 다른 폭풍 속 파도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파도는 엄청난 힘으로 몰아쳐서 시추선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신경 중추인 밸러스트 제어실의 창문 유리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 창문은 수면 위 25피트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후 밀려오는 파도마다 깨진 창문을 통해 바닷물이 제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방에는 밸러스트 탱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전자장비와 제어 패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어실에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시스템들이 거의 즉시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닷물로 인해 시스템 내에서 심각한 전기압선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밸러스트 제어 시스템의 주요 부품들이 오작동하게 됩니다. 21시 셋코 706의 무선 통신사는 오션 레인저에서 밸러스트 시스템의 밸브들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것 같다는 무선 통신을 포착합니다. 승무원들은 시추선의 기울기와 트림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시추선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승무원들이 밸러스트를 수동으로 제어하려고 애쓰는 동안 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더 많은 바닷물이 제어센터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밸러스트 탱크를 제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되자 시추선은 앞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추선이 다가오는 파도를 맞이할 때마다 선수가 점점 더 낮게 파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물속으로 밀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앞쪽 체인 보관함이 있는 모서리 지지 기둥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밸러스트 제어를 담당하는 승무원들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이 물로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승무원들은 수동 제어 방법을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동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볼 매뉴얼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수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선미가 물 위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밸러스트 제어 펌프는 선박의 선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수가 가라앉고 선미가 올라가면 밸러스트 펌프는 그렇게 긴 경사를 따라 물을 끌어올려 선미로 배출할 힘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체의 기울기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승무원들은 비상 절차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시추선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대참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미리 정해진 행동 절차들입니다. 그들은 밸러스트 탱크를 수동으로 제어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모든 시추 작업을 중단하고 혹시 모를 대피에 대비합니다. 그들은 모든 비필수 시스템과 작업을 중단하고 모든 자원을 위기 관리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드릴 스트링을 절단하고 폭발 방지 장치에서 분리합니다. 이는 디버터 호라이즌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영상의 링크를 여기 남기겠습니다. 승무원들은 경험이 많고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도 받았지만 심각한 폭풍과 오작동하는 장비 그리고 기울어진 시추선이 결합되어 매우 도전적이고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0시 52분 오션 레인저가 메이데이 호출을 보냅니다. 대기 지원선 시포스 하이랜더가 가까이 접근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10도에서 15도까지의 기울어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1시가 조금 지난 후 캐나다 해안경비대와 모빌사가 운영하는 헬리콥터가 경보를 받습니다. 세인트 존스의 병원들이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지원 선박 볼튼 투어와 노르디터 그리고 세드코 706과 자파타 우글런드의 대기 선박들이 캐나다 해안 경비대에 의해 지원을 위해 차출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해안 경비대가 긴급 지원을 위해 해상에 있는 선박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작은 보트가 엔진을 잃었을 때
케이프타운 주변 해역에서 차출된 적이 있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저와 제 승무원에게 그 지역으로 가라고 지시했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저희가 타고 있던 요트보다 더 큰 선박이 이미 현장에 도착해서 더 효과적으로 구조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오션 레인저에 접근하는 지원 선박들도 오션 레인저와 똑같은 겨울 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거친 파도, 그리고 나쁜 시야 때문에 구조팀이 레인저에 접근하는데 큰 제약이 생기고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거센 폭풍을 뚫고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오션 레인저에 도달한 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승무원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전 1시 30분, 오션 레인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후 오션 레인저로부터 더 이상의 무선 통신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명정 대기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어떤 배든 포기하는 것은 큰 결정입니다. 오늘날의 원칙은 구명댐목에 올라탈 때는 반드시 배가 이미 당신 아래로 가라앉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상 석유 시추 시설에서 대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성을 더합니다. 필수 생존 장비를 모으고 모든 승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며 구명정을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시추 시설이 기울어지는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추 시설을 버리고 대피하는 것은 승무원들에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는 안전해 보이는 시추 시설을 떠나 구명정에서 폭풍을 견뎌야 함을 의미합니다. 폭풍에 의해 파괴된 거대한 선박에서 내려와 비교적 욕조만한 작은 보트에 올라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점점 커지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무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오션 레인저의 심한 기울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승무원들은 기울어진 플랫폼과 강풍, 큰 파도를 뚫고 구명보트를 띄우려 고군분투합니다. 플랫폼의 구명보트는 중력 낙하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평을 유지해야 띄울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최소 한 대의 구명보트 띄우기에 성공합니다. 시포스 하이랜더 지원선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물에 떠 있는 시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8명 또는 9명이 탄 구명보트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구명보트는 선미를 가로질러 항해에 와서 좌연 쪽에 바짝 붙입니다. 시포스는 구명보트에 밧줄을 던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태우기도 전에 구명댐목이 시포스 하이랜더의 선체에 부딪혀 찌그러집니다. 물에 있는 남자들은 뒤집힌 채로 남아있는 구명보트에 매달립니다. 시포스는 너울과 바람을 뚫고 남자들에게 힘겹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서서히 추위에 굴복합니다. 오직 한 남자만이 주황색 생존복을 입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시포스는 위치를 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그를 프로펠러에 휘말려 다치게 할 뻔합니다. 갑판 위의 선원들이 갈고리 밧줄을 던져 그 남자를 배 위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갈고리가 그의 구명조끼에 걸리지만 그 남자는 수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런 거친 상황과 그들이 가진 장비 그리고 갑판 구조로는 사람을 물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안 경비대 구조팀, 상선, 다른 석유 시추선의 보급선, 항공기와 헬리콥터들이 현장에 몰려듭니다. 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찾기 위해 거대한 파도, 영하의 온도, 그리고 강한 바람과 싸웁니다. 2시 30분에 첫 번째 구조 헬리콥터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겐더에서 온 수색 및 구조 헬리콥터의 조종사 마이크 클라크 대위는 수색 및 구조 기술자인 랜디 브라운 상병을 24m 케이블에 매달아 얼어붙은 물과 거센 바람 속으로 내려보내 처음 발견한 남성을 구조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능과 16m로 추정되는 파도가 그들의 노력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공중구조 시도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수색구역을 비행하면서 구조 헬리콥터들은 시속 90마일에 가까운 강풍과 싸웁니다. 거센 파도 때문에 시신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클라크 대위는 지원 선박들이 물에 떠있는 시신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곧 보급선들조차도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갑판에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다른 시추선에 착륙해 연료를 보급합니다. 시추선은 거센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승무원들은 심한 멀미로 인해 연료 보급을 포기하고 육지에 있는 기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추선의 심한 기울기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 시추선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새벽 3시 13분 오션 레인저는 전복되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수색 및 구조 작업은 시신 수습 작업으로 전환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오션 레인저에서 나온 잔해와 개인 소지품들이 뉴펀들랜드 해안에 밀려옵니다. 세인트 존스의 병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오션 레인저에서 온 환자는 한 명도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션 레인저에 탑승했던 84명의 승무원 전원이 실종되었습니다. 84명 중 단 22구의 시신만이 수습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인트 존스 항구의 17번 부두로 옮겨집니다. 신문 기자들은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제지당합니다. 러시아 트롤선 메케닉 파라소프호도 같은 폭풍에서 침몰합니다. 러시아 선원들의 시신도 같은 부두로 옮겨집니다. 비번이던 오션 레인저 선원들은 러시아 선원들의 시신을 확인해 오션 레인저의 선원이 실수로 러시아로 보내지지 않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소나와 수중 원격 조종 장비 ROV가 오션 레인저의 잔해를 해저에서 찾는 데 사용됩니다. 플랫폼은 약 100피트 깊이 물속에 있습니다. 이 얕은 수심이 해상 교통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플랫폼을 다시 띄워 더 깊은 바다에 가라앉히기로 결정합니다. 유럽 회사가 플랫폼 인양 계약을 맡게 됩니다. 이 작업 중에 2명의 잠수부가 폰툰의 탱크에서 연료를 회수하기 위해 투입됩니다. 그들은 절단 토치를 사용해 폰툰을 절단합니다. 연료에서 나온 가스가 점화되어 폭발이 일어나고 두 잠수부가 사망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잠수부가 인양선에서 떨어진 큰 금속 파편에 깔려 침몰한 플랫폼에 끼어 사망합니다. 이로써 오션 레인저의 총 사망자는 87명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재난에서는 현실 부정, 복잡한 의사결정, 그리고 우유부단함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이는 항상 전개되는 사건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2010년 4월 20일 마콘도 유전에서 시추 작업 중이던 디버터 호라이즌 석유 시추선에서 폭발이 발생해 11명의 승무원이 사망하고 40마일 밖에서도 보일 정도의 거대한 화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시추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역사상 가장 큰 해양 기름 유출 사고를 남겼습니다. 디버터 호라이즌은 초심의 동적 위치 제어가 가능한 반잠수식 해상 시추선입니다. 이 시추선은 8,000피트 깊이의 바다에서도 유정 시추가 가능합니다. 이 시추선의 첨단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은 8개의 아지무스 스러스터를 사용합니다. 각 아지무스 스러스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24시간 내내 시추선을 안정적인 위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다리에는 바닷물이 평형수로 채워져 거친 바다에서도 시추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시추선은 스위스 회사 트랜스오션이 소유하고 있으며 BP가 운영합니다. BP는 하루에 49만 6,800달러의 비용으로 이 시추선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BP는 시추선의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고 지원 선박을 계약해 운영을 지속합니다. 이로 하루에 5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정 하나를 시추하는데 하루에 거의 100만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새 유정을 뚫고 석유를 펌핑하고 판매하는 더 중요한 작업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 시추선은 또한 이드리를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 시추 데이터를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기술 인력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디버터 호라이즌은 아틀란티스와 썬더우스 유전에서 유정을 시추합니다. 이 시추선은 강력한 시추선으로 모범적인 안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이 시추선은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약 250마일 떨어진 키글리 캐니언의 타이버 유전에서 수지 깊이 45,000피트로 역사상 가장 깊은 유정을 시추했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이 시추선은 작업일의 93% 동안 가동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현장 간 이동이나 정기적인 정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추선의 크기는 367피트에 256피트입니다. 드릴링 데크는 거의 축구장만큼 큽니다. 이 시추선의 드릴링 대릭은 높이가 320피트에 달하며 양옆에는 2대의 크레인이 있습니다. 안정화되면 이 시추선은 136피트 깊이까지 도달합니다. 선체 아래엔 최대 146명이 지낼 숙소와 헬스장, 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 시추선을 떠다니는 힐튼 호텔이라 부릅니다. 이 시추선에는 최신 블로우아웃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로우아웃은 고압 석유나 가스가 통제 없이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블로우아웃이 우연한 불꽃이 치명적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시추선은 블로우아웃 발생 시 석유와 가스를 우회시키고 유정을 봉쇄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추선에는 폭발을 방지하는 시스템과 승무원에게 경고를 알리는 알람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 시추선에는 경험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저에 400톤 블로우아웃 방지 장치를 설치했고 긴급시 사용할 여러 가지 유정 차단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강력한 유압 가위 세트로 드릴 파이프를 절단하고 유정을 봉인하며 호라이즌을 유정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EDS, 즉 비산 분리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드릴 셰크와 브리지에 있는 빨간 버튼이 가위를 작동시키지만 트랜스오션의 유정 제어 핸드북에는 이 장치는 오직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오션은 제조업체가 3년에서 5년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권고한 값비싼 90일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기준과 연방 규정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BP와 트랜스오션의 안전 컨설턴트는 호라이즌의 블로우아웃 방지 장치가 10년이 되었고 점검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지적합니다. 트랜스오션은 당분간 정기 유지 보수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다고 결정합니다. 2010년 2월 딥워터 호라이즌은 루이지애나 해안 근처의 마쿤도 유전에서 시추를 시작합니다. 이 유전은 BP, 아나다코 페트롤리엄, 그리고 모엑스 오프쇼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아침 시추팀은 상사들과 함께 그날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날의 주요 임무는 지옥의 유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마쿤도 유정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고 딥워터 호라이즌은 이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호라이즌은 시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이는 일정 준수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되는 시추팀의 좋은 소식입니다. 빠른 시추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호라이즌은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질학적 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마일 깊이의 고압 석유와 가스 매장층을 빠르게 뚫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멕시코만은 불안정하고 다공성인 지층이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머드라고 불리는 무거운 시추 유체가 암석층의 균열로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머드는 드릴 헤드를 윤활하고 시추공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추공에 주입됩니다. 그 후 머드는 시추관을 따라 순환하며 암석을 시추공 밖으로 운반해 호라이즌으로 올립니다. 시추 장비에서는 암석이 머드와 분리되고 분리된 머드는 다시 아래로 펌프질되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머드가 다공성 암석층으로 빠져나가면 분출하는 석유와 가스, 위로 누르는 무게가 줄어들어 압력이 급격히 치솟게 되고 이로 인해 시추공을 제어하기 어려운 격렬한 압력 상승이 발생합니다. 몇 주 전 특히 심한 압력 상승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시추 장비가 시추공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스가 계속해서 위로 스며오르는 동안 작업은 9일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드릴 색이라고 불리는 시추선 사무실에서 BP 임원 2명과 트랜스오션 고위 관계자 2명이 시추선 관리자 지미 헤럴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무원 안전 성과를 칭찬하고 호라이즌의 바쁜 일정을 논의하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시추선은 마콘도 유정을 마무리하고 BP의 다른 2개의 최우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호라이즌이 일정을 지키길 원합니다. 보너스는 비용 절감과 마감일 준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BP는 호라이즌 선원들에게 무리한 작업이나 절차 생략을 강요했다고 부인하지만 유정 완성 계획은 계속 시간 절약과 위험 증가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른 저녁이 되자 호라이즌이 마콘도를 봉인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 전 중요한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음압 테스트 동안 선원들은 유정에서 무거운 머드를 빼내고 더 가벼운 해수로 교체하여 파이프라인에 압력이 쌓이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압력이 쌓이면 석유와 가스가 파이프 안으로 스며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업계 표준이나 정부 규정은 없습니다. BP의 테스트 지침은 24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BP 경영진과 시추팀은 엔지니어링을 함께 논의하지만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테스트 도중 압력이 쌓이기 시작하고 시추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와이먼 휠러러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BP 경영진은 테스트가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시추선 관리자들은 테스트를 반복할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20시가 되었을 때 테스트는 다시 한번 진행되었고 모두가 메콘도 유정이 안정적이라고 동의합니다. 몇 시간 후면 시추팀의 21일간의 근무가 끝나고 새로운 팀이 시추선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조셉 키스는 블로우아웃 게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는 7년간 호라이즌에서 일하며 유정 봉인 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은 처음 봤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동시 작업이 많아 개체기 오작공 가능성이 있지만 그는 유정 모니터링 걱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20시 50분이 되자 시추 작업자들은 유정을 막기 위해 머드를 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석유와 가스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시추를 담당하는 이젤 씨는 거의 18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함께 최종 테스트에 대해
남아있는 의문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팀원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잠시 쉬라고 말합니다. 21시 38분. 석유와 가스가 해저에 설치된 호라이즌의 5층 높이 블로우아웃 프리벤터를 통과합니다. 블로우아웃 프리벤터는 안전장치이지만 일단 석유와 가스가 블로우아웃 프리벤터를 통과하면 5,000피트 길이의 라이저 파이프를 따라 시추선까지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추모드가 시추공에서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상부 가판의 플로어 핸드는 기름진 머드가 쏟아지자 즉시 훈련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블로우아웃을 막는 특수 밸브를 드릴 파이프에 설치할 사람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봅니다. 하지만 그는 곧 드릴링 플로어에 플로어 핸드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모두가 급히 장비를 정리하고 시추공을 봉쇄하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드와 물이 엄청난 힘으로 대릭에서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블로우아웃 소리는 마치 제트 엔진처럼 날카롭고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상부 데크의 플로어 핸드가 드릴링 플로어로 내려옵니다. 그는 금방 젖고 보호 안경엔 머드가 묻습니다. 크레인 오퍼레이터는 머드가 가라앉는 걸 봅니다. 그는 드릴링 크루가 상황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다시 분출이 일어납니다. 드릴탑이 파이프에서 연기처럼 가스가 분서됩니다. 호라이즌은 시추선으로 분출되는 석유와 가스를 막기 위해 두 가지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드릴링 크루는 밸브를 돌려 분출을 바다로 우회시킬 수 있고 또는 머드가스 세퍼레이터라는 장치로 유도해 시추선 내에서 이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머드 세퍼레이터는 작은 킥 발생 시 선호되며 이는 정화 작업이나 유출 조사 없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릴링 팀이 머드 세퍼레이터로 분출을 제어하려 했지만 곧 장치가 한계를 넘고 가스 구름이 선미 가판에 퍼집니다. 호라이즌의 6 주요 디젤 엔진은 가판 위 공기 흡입구로 공기를 받습니다. 엔진이 가스가 섞인 공기를 흡입하기 시작하면 엔진이 과속하여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엔진 제어실은 6개 주요 엔진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진 제어실의 컴퓨터 콘솔에 불이 들어오며 센서가 플랫폼 어딘가에서 가스를 감지했다고 경고합니다. 위쪽 브리지에서는 승무원들이 충격을 느낍니다. 34세의 선장 커트 쿠우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날카로운 슈익 소리가 들립니다. CCTV 화면에서 그들은 이수가 바다로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어실의 컴퓨터 콘솔 곳곳에서 가스 경보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시추 작업장부터 메인 데크까지 시추선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고등이 자주색으로 변해 극도로 높은 가연성 가스를 알립니다. 경보 시스템은 시추선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수십 개의 센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센서가 화재나 가스를 감지하면 해당 경보가 컴퓨터 콘솔에 표시됩니다. 이 경보는 조타실뿐만 아니라 시추 작업실과 엔진 제어실이라는 시추선의 두 중요한 구역에도 동시에 표시됩니다. 이론적으로 세 곳의 주요 위치에 있는 누구나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농도의 가스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일반 마스터 경보를 작동시켜 시추선의 대피를 알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랜스오션은 이 자동 기능을 제거하고 일반 마스터 경보를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변경은 해안경비대의 승인을 받았지만 승무원들은 안전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랜스오션은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오경보 때문에 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브리지 항해사인 안드레아 플라타스는 그녀의 상사이자 동적 위치 제어를 담당하는 수석 항해사인 얀시 케플링거와 함께 근무 중입니다. 그녀는 경보를 울리도록 훈련받았고 비상정지 시스템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비상정지 시스템은 가스 흐름을 막기 위해 환기팬을 정지시키고 전기 장비를 끄며 점화원을 제한하고 심지어 엔진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분리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브리지에서는 이러한 비상대응 시스템 중 어느 것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호라이즌의 비상정지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트랜스오션은 승무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이것이 정지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한 안전 컨설턴트는 이전의 트랜스오션에게 인간의 입력이 성공에 필수적이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랜스오션은 이에 반대하며 자동 시스템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현재 비상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집에 전화하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추 현장은 미세한 가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출을 막으려 애쓰는 현장 작업자들은 글가스를 피부로 느끼고 맛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드릴링을 책임지고 있는 미스터 이젤은 간절히 필요했던 잠에 든 지 15분 만에 드릴링 데크에서 걸려온 전화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은 유정을 메우려 애쓰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스터 이젤은 복도를 지나며 상황을 궁금해하는 트랜스오션 임원 한 명을 지나치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드릴러들은 유정에서 머드를 제거하는 펌프를 미리 꺼두는 선견 지명을 보였지만 유정을 막는 것은 미룹니다. 그들은 400톤 분출 방지기와 유압 절단기로 드릴 파이프를 잘라 유정을 봉인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해주길 원합니다. 그때 드릴링 유체가 데이먼 B 뱅크스턴 호로 쏟아집니다. 이 260피트 작업선은 호라이즌에 정박해 있습니다. 뱅크스턴 호 선장은 호라이즌 브리지에 무전을 보내 안전한 거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엔진 제어실의 남자들은 무전기로 뱅크스턴 호와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들은 비상정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덮개를 열고 버튼을 누르면 엔진이 몇 초 만에 꺼지지만 아직 아무도 경보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정 제어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단순한 일상적인 킥 이상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에 폭발성 가스가 모이고 있는 걸 모릅니다. 과잉 반응도 위험합니다. 만약 엔진을 멈추면 호라이즌은 유정 위에서 위치가 벗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시추 장비가 손상되거나 값비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례상 브리지로부터 지시를 기다리며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브리지, 드릴창, 엔진 제어실 사이에는 아무런 소통이나 협조가 없습니다. 엔진 제어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비상등이 그들의 콘솔에서 깜빡입니다. 누군가가 드릴링 플로어 근처에 전기 및 환기 시스템에 대한 비상정지를 작동시켰습니다. 브리지와 엔진 제어실은 비상정지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드릴링 셰크에 있는 남자들이 드릴링 플로어에서의 폭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작동시켰지만 그 시스템은 엔진이나 더 넓은 환기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개 엔진 중 3번과 6번 엔진이 작동하며 가속을 시작합니다. 이 엔진들은 고음의 윙윙 소리를 내며 회전합니다. 안전장치인 리그 세이버가 엔진이 너무 빨리 돌면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지만 고음의 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옆방의 전자기기실에서 컴퓨터 모니터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전구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드릴데크에 있던 남자들이 이제 파이프를 뛰어넘으며 메인데크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향해 달려갑니다. 모든 불이 꺼지면서 그들은 어둠 속에 빠집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려 할 때 폭발에 휩싸입니다. 3번 엔진, 이 폭발한 것입니다. 엔진 제어실과 전자기기실이 폭발 지점과 가장 가깝습니다. 첫 번째 폭발로 전자기기실의 문이 날아가면서 한 기술자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는 펜라이트를 입에 물고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른 문에 도착하지만 6번 엔진 폭발로 30피트 뒤로 날아갑니다. 다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엔진 제어실에 있는 두 남자 위를 기어갑니다. 그들이 반응하지 않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엔진 제어실 바로 밖에 있는 구명정 갑판까지 도달합니다. 3번, 엔진 근처 구조물은 사라졌지만 두 구명정은 무사합니다. 이 구명정들은 73명을 태울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그는 혼자 구명정을 띄울까 고민하다가 대신 브리지로 가서 돕기로 합니다. 첫 폭발 2분 후 브리지 승무원들은 자고 있는 승무원을 깨우기 위해 마스터 알람을 울립니다. 폭발은 위협을 인지하지 못한 호라이즈노의 승무원들에게 닥칩니다. 갤리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승무원은 기절합니다. 세탁실에 있던 다른 승무원은 갇혀 크게 다칩니다. 크레인 조작원은 크레인 붐을 거치대에 내려놓은 뒤 조종실에서 나와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다가 연기와 불길에 휩싸입니다. 두 번째 폭발의 폭발파가 잠시 불길을 꺼트리지만 동시에 그를 머리부터 갑판으로 내동댕이 쳐 머리가 함몰된 채 피 웅덩이 속에서 사망하게 만듭니다. 갑판 반대편에서 두 번째 크레인 조작원은 두 번째 폭발로 인해 자신의 크레인 조종실 뒤쪽으로 날아갑니다. 불덩이가 대릭을 감싸고 그의 조종실을 휘감습니다. 드릴 책임자인 미스터 이젤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폭발로 인해 20피트나 날아가 격벽에 부딪힙니다. 그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며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가스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계속 기어갑니다.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승무원들은 브리지로 향합니다. 엔진 제어실과 시추 제어실이 모두 파괴되어 브리지만이 유일하게 남은 제어센터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쿠우타 선장이 브리지 담당자 안드레아 플라타스를 향해 호라이즌에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승무원이 선장에게 엔진 제어실이 사라졌고 전력이 없어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시추선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외칩니다. 그들은 이제 동력을 잃은 배에 있습니다. 선장은 그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머드가 시추 현장에 쏟아진 지 9분이 지났습니다. 선장은 안드레아 플라타스에게 비상방송을 하라고 지시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야니시 케플링거, 즉 동적 위치 제어를 담당하는 수석 책임자가 인터폰을 잡고 화재, 화재, 화재라고 외칩니다. 호라이즌 호가 가라앉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비상 분리 시스템, 즉 EDS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블로우아웃 프리벤터의 신호가 전달되어 호라이즌을 분리하고 유정을 봉인하게 됩니다. 블로우아웃 시스템을 담당하는 감독관이 선장에게 EDS를 작동시키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이것이 시추선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조치이지만 여전히 저항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EDS 사용 승인을 위해 시추선의 책임자인 지미 해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미 해럴은 폭발이 시작될 때 샤워 중이었습니다. 폭발이 그의 선실을 강타합니다. 유리와 단열재가 샤워실로 날아듭니다. 그의 눈이 다쳐 얼굴에 피를 흘리며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브리지로 향합니다. 그가 도착하자 선장이 EDS를 작동시켜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그는 즉시 승인을 내립니다. 이제 예비 발전기를 가동해 남은 엔진 하나를 시동하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3명의 승무원이 발전기로 가지만 시동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소방팀 중 단 1명만이 폭발 이후 자신의 소방 스테이션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정비 때문인지 아니면 폭발로 시스템이 손상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비상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호라이즌 호는 봉인할 수 없는 유정에 묶여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제 시추선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멍한 상태의 남녀들이 구명정으로 향합니다. 붐비는 구명정 갑판 위에서 그들은 화염이 시추탑을 집어삼키는 것을 느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구명정에 올라탑니다. 남자들은 조타수들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불타는 시추탑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몇몇은 울고 있습니다. 구명정 2호가 배정된 승객들을 많이 태우지 못한 채 먼저 출발합니다. 구명정 1호의 조타수인 데런 루핀스키는 빈 좌석이 있는 채로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이제 남자들이 구명정 갑판에서 만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갑판이 붐비다 보니 몇몇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의 물은 잔잔해서 물에 뛰어든 사람들은 불타는 잔해에서 헤엄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 갑판에서는 질소 탱크가 폭발합니다. 2 구명정이 떠나고 아직 최소 10명이 시추선에 남아 있습니다. 발전기를 가동하러 간 새 승무원은 선교로 돌아와 선장 안드레아 플라티스와 얀시 케플링거가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제 배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팽창식 구명뗏목을 발견하지만 갑판에서 그것을 분리하고 팽창시키고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피 훈련 때 이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폭발이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고 뜨거운 열기가 굴착기 아래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들은 구명뗏목을 내리지만 불타는 굴착기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쿠우타 선장은 뱅크스턴에서 내린 구조선까지 헤엄쳐가서 칼을 가져온 뒤 다시 돌아와 뗏목을 분리합니다. 생존자들은 헬리콥터 데크에서 약 60m 높이에서 뛰어내립니다. 승선한 126명의 승무원 중 11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은 화염의 중심에 있던 시추팀이었습니다. 36시간 만에 딥워터 호라이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3개월이 지난 7월 15일 유정이 차단될 때까지 유정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유출되었고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기름 유출 사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고에서는 의사결정이 3가지 요인에 의해 저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는 외상적 사건에 대한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슬픔의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훈련. 이것이 승무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이미 그들보다 5걸음 앞서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역할만 하는 폭발 방지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과가 너무 확정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버튼을 누르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시어가 파이프를 자르면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가는데 수억 달러가 들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로우아웃 프리벤터가 수도꼭지처럼 잠글 때만큼 빠르게 열 수도 있도록 설계될 수 있을까요? 만약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다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뒤 10분 후에 다시 열 수 있다면 이런 결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얼마나 쉽게 내릴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DP와 트랜스오션은 200억 달러가 넘는 벌금과 정화 비용,
그리고 사고에 연루되었거나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추가로 공개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BP가 분기별로 170억 달러의 총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까지 BP의 연간 총이익은 약 600억 달러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1980년 3월 27일) 저녁 북해에서 시속 45마일까지 부는 강풍을 동반한 북풍이 40피트 높이의 파도를 일으켜 알렉산더 커클랜드 석유 플랫폼을 전복시켰고 이로 인해 123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키엘란드를 파괴한 것이 정말로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알렉산더 엘 키를룬드는 노르웨이의 해상 반잠수식 시추선입니다. 이 시추선은 노르웨이 소설가 알렉산더 랑에르 키를룬드를 기리기 위해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시추선은 프랑스 조선소에서 이동식 시추 플랫폼으로 건조되어 1976년 7월 스타방에르 드릴링에 인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지만 시추 계약이 부족하여 이 플랫폼은 임시로 인근 여러 시추선의 인력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인근 에다 2-7C 플랫폼 직원들을 위한 부유식 호텔, 즉 플로텔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에다 유전 시추선과 플랫폼을 잇는 해상 다리를 통해 플로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판 위에는 최대 348명의 승무원이 머물 수 있는 컨테이너 아파트와 시추 타워가 있습니다. 헬리패드가 있어서 승무원들이 헬리콥터로 육지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헬리콥터가 오가는 분주한 공항 터미널 같은 느낌입니다. 플랫폼에는 높이 115피트, 지름 28피트의 수직 기둥이 5개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플랫폼의 부력을 제공하는 폰튼 역할을 합니다. 이 기둥들은 부분적으로 바닷물로 채워져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기둥들은 플랫폼 주위에 오각형 모양으로 5지점에 배치되어 있으며 기둥과 데크 사이에는 보강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보강재들은 필렛 용접으로 고정됩니다. 필렛 용접은 금속판을 다른 금속판에 90도 각도로 부착할 때 사용하는 용접 방식입니다. 용접 부위는 거대한 폰튼과 보강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극심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보강재가 없다면 구조물은 북해의 거센 파도와 폭풍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필렛 용접부에 생긴 피로 균열은 다시 용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틸란트는 길이 338, 피트 폭 325, 피트이며 무게는 1만 톤이 넘습니다. 이 플랫폼은 6개의 닫이 굴착 장치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1978년에는 여러 개의 새로운 숙소 컨테이너 블록이 플랫폼의 드릴링 데크에 추가되어 총 수용 인원이 3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수익성 있는 시추 계약을 따내면 컨테이너는 쉽게 제거됩니다. 승무원들은 이 플랫폼이 북해에서 최고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1980년 키엘란드는 필립스 페트롤리엄과 계약했습니다. 3월 27일 플랫폼은 스코틀랜드 던디에서 동쪽 200마일 지점에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고 승무원들은 에다 석유 플랫폼을 충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거세지면서 플랫폼의 여러 전기 출력이 나가버립니다. 헬리콥터는 운항이 중단되고 경영진은 에다에서 키엘란드로 비필수 인원들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승무원들은 에다의 갑판에서 모든 시추 및 생산 장비를 단단히 고정하고 안전하게 묶습니다. 비필수 인원과 지원 인력은 시브리지를 통해 키엘란드로 이동합니다. 바람은 시속 70마일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50피트 높이의 파도가 두 플랫폼을 강타합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구조물을 밀어붙이면서 지지대의 용접 부위들은 극한의 힘을 견디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킬란드에 탑승한 인원은 212명입니다. 이들이 시브리지를 제거하고 에다와의 연결을 끊자 알렉산더 킬란드는 에다에서 약간 멀어집니다. 킬란드로 이동한 승무원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안도하며 카페테리아에서 책을 읽거나 잠을 자고 식사를 합니다. 오후 6시 30분 승무원들은 리그 전체에 큰 폭발음을 듣고 갑판을 강타한 거대한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곧바로 2번 더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큰 쾅 소리와 함께 플랫폼 전체를 울리는 진동이 이어집니다. 필렛 용접부에 피로 균열이 생기면서 부유체 중 하나를 지지하던 브레이스가 분리됩니다. 부유체가 플랫폼에서 뜯겨나가면서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이동해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승무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렉산더 키엘란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플랫폼은 몇 초 만에 40도까지 기울어집니다.
객실에 있던 일부 남성들은 키얼란트가 기울기 시작함을 느끼지만 관제센터에서는 안내방송이 없습니다. 그들은 객실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대피 지점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복도에 물이 스며들고 남자들은 복도를 지나가려다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승무원 얀 얀센은 복도와 객실에서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130명의 남자들. 이 식당과 영화관에 마련된 비상 집합소에 모입니다. 얀 얀센은 구명보트를 확보하려 힘겹게 갑판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 어두운 안개 낀 하늘만 보였습니다. 거센 비와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립니다. 거대한 파도가 계속해서 리그의 갑판을 강타하며 키엘란드 전체에 심한 흔들림을 일으킵니다. 리그가 큰 파도에 흔들립니다. 구명보트의 무게가 이동하면서 실려있던 7척 중 3척이 파도와 거친 바다에 휩쓸려 갑판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남은 4척의 구명보트를 확보하기 위해 얀센과 그의 동료들은 물 위로 높이 떠오른 플랫폼의 반대편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키엘란드의 기울어진 갑판을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미끄러지면 그 아래에는 얼어붙은 바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구명보트까지 도착하더라도 그것을 바다로 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울어진 플랫폼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몇몇 남자들은 플랫폼으로 올라가 구명보트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키엘란드는 계속해서 기울어집니다. 발전기가 멈추면서 플랫폼은 어둠에 휩싸입니다. 남자들은 숙소 구역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바닥의 각도가 너무 가파라서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의자와 탁자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 방에서 바닥을 따라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남자들이 시추선의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난간을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난간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배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시속 60, 70마일로 불고 짙은 안개가 시추선을 덮고 있습니다. 시추선은 이제 6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구명정에 도달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기회처럼 보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얼어붙은 북해에서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구명정에 도달한 사람들도 여전히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명정은 보통 중력을 이용해 바다로 떨어뜨려 내려집니다. 그러나 시추선이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구명정이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각각의 구명정을 풀기 위해 애쓰지만 세척이 걸려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구명정을 간신히 풀어내지만 모든 남자들이 탈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자 남은 승무원들은 시추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구명조끼나 생존복도 없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몇 미터나 잠수하게 됩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뛰어들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는 충동을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을 들이마셔 익사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 충격으로 심장 박동과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에다오 승무원들이 에다오 구명보트를 내리고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알렉산더 킬란드는 거의 90도까지 기울어져 있습니다. 물을 빠진 남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을 고를 수 있을 만큼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에다 플랫폼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킬란드의 상부 폰트는 완전히 물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기울어진 시추선은 강풍에 휘말린 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닷사슬이 끊어지고 이어 또 다른 닷사슬도 끊깁니다. 이제 단 하나만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플랫폼에 남은 남자들은 가라앉는 선박에 갇혀있고 바람도 계속 붑니다. 첫 번째, 지지대가 떨어진 지 20분이 조금 넘어서 마지막으로 키엘란드를 붙잡고 있던 닷사슬마저 끊어집니다. 지지대 없이 굴착장치가 천천히 뒤집히기 시작하며 승무원들은 갇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첫 번째, 필렛 용접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 지 30분 만에 만톤에 달하는 알렉산더 키엘란드는 완전히 뒤집혀 전복됩니다. 50명의 남성, 이 전복된 굴착장치 아래 갇혔습니다. 에다오 승무원들은 물속에서 남성들이 폭우와 강풍에 맞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다의 남성들은 즉시 구조되지 않으면 익사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키엘란드의 구명보트 하나가 뒤집힌 채 수면에 떠 있습니다. 물에 있던 몇몇 남성들이 한쪽으로 올라타 자신의 체중과 덮치는 파도를 이용해 구명보트를 바로 세웁니다. 그들은 동료들을 구명보트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두 19명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재난에 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키엘라노에 타고 있던 212명 중 극소수만이 선실로 가서 생존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생존복은 드라이슈트와 비슷해서 몸과 물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줍니다. 에다호의 조난 신호에 47척의 선박, 24대의 헬리콥터, 그리고 거의 2,000명의 인원이 대응했습니다. 212명의 승무원 중 오직 89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23명은 차가운 바다에서 익사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위원회는
플랫폼 기둥 중 하나의 지지대에서 발생한 피로 균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불충분한 용접이 발견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